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의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정치 마키아벨리 순서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치평론가 정교환이고요. 오늘은 MBC에 대한 대통령의 전용기 탑승 불허의 본질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정책을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한국의 언론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 것인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 MBC 사태 바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설프게 건드렸어요. 언론 탄압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언론 탄압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대응이 오히려 국민들이 MBC 문제에 대한 본질을 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취재 불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탑승 저는 불허. 정말 뭐랄까요, 말씀하신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뭐랄까요, 보복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MBC 다른 언론사가 다 다른 언론사는 탑승이 가능한데 꼭 집어서 MBC만 지금 탑승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또 설명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EXX 그 현장음 보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져요.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원인을. 그럼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MBC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언론 전체에 대해서 저는 뭐랄까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언론인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는 MBC지만 다음번엔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비판적인 어떤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불쾌한 그런 내용의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설프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또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 자체로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후폭풍이 이렇게 거셀 줄 모르고 그냥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대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MBC라고 하는 언론사를 전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탑승하지 못하도록 거부를 하면서 결국 이게 언론 자유 침해라고 하는 큰 어떤 프레임으로 전환이 되고 그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참모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또는 누군가 이걸 제안했다면 그 제안한 사람은 과연 누구길래 이런 황당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례적으로 이제 언론 노동조합에서는 보통 비판 성명을 많이 내긴 하지만 한국 기자협회, 한국 또 PD연합회, 거기다가 한국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경영자 단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반발을 할 것인데 이걸 전혀 예상 못하고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걸 결국 철회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MBC 빠지고 경향 한겨레 신문 빠진 상태에서 이제 각자 이제 이제 민항기 타고 가고 또 국적기로 이동하는 기자들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반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지금은 MBC고 이번은 MBC지만 다음엔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언론의 비판적 기능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저는 신호탄이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그냥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돼서 언론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을 경우에는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을 보는 현재 대통령실의 관점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편집인 협회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얼마나 황당한 문제겠습니까? 보수 언론도 만약의 경우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부정적 보도를 했을 경우에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면 언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 부분을 통해서. 조금 세밀하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MBC가 왜곡 보도를 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보도를 이어왔다는 이제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그럼 이 자체에 대한 보도에 다수의 언론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예. 반발했던 것이 예. 언론 탄압으로 볼 것이냐 예. 아니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관점은 좀 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거조차도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이제 언론 단체들이 반발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 그렇죠. 이걸 나누어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도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진보나 보수 언론들이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보도할 수는 있지만 그 보도마저도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편집인협회에서 생각할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형태의 보도든 그 보도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나 그것도 최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특정한 형태의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반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이거는 언론인 전체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날리면 이 발언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 그것이 뭐 예를 보수 언론 입장에서도 그게 다른 시각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보도 내용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 권력이 뭔가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건 언론 탄압의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고 언제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편집인협회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보통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이 어떤 후폭풍 또는 효과가 있을지 따져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 예. 드려서 예. 이번에 그냥 막 지른 거예요? 아니면 진짜 기획된 뭔가 전략 전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감정적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개인적으로 예. 물론 그게 또 기획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지금 상황 왜냐하면 기획이 됐다고 하면 이런 정도까지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예. 그건 정말 판단 미스거든요. 네. 판단을 잘못해서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 진영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의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고 만약에 보수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본인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자기들한테 오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분석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기획되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상식의 선을 벗어난 기획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 대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만약 참모들이 밑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정말 이건 언론이나 홍보나 PR에 대한 기본적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대놓고 뭐 명시적으로 또 국민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대통령의 감정적 대응이나 아니면 대통령 측근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네. 이게 적극적이었어. 왜 저렇게 어설픈 짓을 했지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실이 그렇게 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아니죠. 자리나 권한이나 위치로 봤을 때. 그래서 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 착오가 안 됐을 건데 네. 그럼 대통령의 적극적 판단 또는 네. 김 여사의 뭐 판단 네. 또 MBC에 대한 원래 갖고 있던 이제 마음을 그냥 표출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실패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기획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네. MBC에 확실하게 우리가 길들여서 저런 좌파론들은 발부 못 붙이게 하겠다. 이렇게 좀 과잉 연출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쪽과 수습하는 쪽이 약간 분리돼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그 상황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에도 내부적인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스피커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건 그분들이 마음속으로도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 문제가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방어적 기제로 발동하고 그 방어적 기제는 결국 기획된 것처럼 보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뭐 이렇게 된 이상 중도층까지 끌어안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극우적인 세력만을 끌고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보세요. 20에서 30%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지지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도층 확장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30%대를 유지하면서 그 지지율을 가지고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결국은 시작은 즉흥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일을 저질러 놨고 그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말씀하신 지지층 결집이라는 기획된 모습으로 변질돼 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제 정치 현장을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이 보면 참 수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제가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MBC가 어쨌든 타겟이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MBC가 좌파 언론 맞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좌파 언론? 그러니까 신문 방송을 전공하셨고 미국에서도 대학 교수까지 하셨는데 이게 MBC에 대해서 좌파 언론이라고 이렇게 계속 공격 또는 더 씌우기 좋은 글씨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제가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궁금한 것은 그게 진실이냐 사실이냐 그 정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MBC가 좌파 언론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전혀 거거든요. 아니에요. 좌파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 좌파 우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이냐 보수적 성향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좌파 언론이라고 하면 정치적 색깔이 명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좌파 언론이라고 예를 들면 자본과 타도를 외치고 노동자의 평등권을 맞습니다. 위해서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잖아요. 우리는 방송법에서 그걸 금지해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MBC의 보도를 쭉 보면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건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수적 성향의 언론과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 있다라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게 지형을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면 MBC가 과연 좌파적 성향을 보이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좌파적 언론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뭐냐면요. 현 정부, 즉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모습들을 드러내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문제나 아니면 천공에 관련된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나 문제점이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도하죠. 그것이 좌파 언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 권력, 그것도 대통령 권력은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도 그렇고요. 정책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에요. 대통령실이 그런 기관이고 그럼 그 기관은 끊임없이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죠. 권력은요.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감시와 견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권력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걸 언론이 하라고 국민이 알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지금 MBC가 하는 보도는 그런 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어떤 좌파적인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파 정부니까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면 이걸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MBC가 보도한 내용 중에 사실과 진실이 벗어나서 예를 들면 실수는 있을 수 있고 자막을 넣지 않아서 본인들 사과했지만 그걸 제외한 이외에 다른 언론들 다른 어떤 보도 내용 중에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벗어나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왜 좌파 언론이죠? 언론의 원래 기능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 경향과 보수적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언론이 있죠. 또 그것은 취재 기자가 자신의 독립적인 취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관용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좌파 언론, 우파 언론으로 낙인을 찍고 나누는 것은 언론 자체가 하고 있는 고유의 활동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 목적을 위해서 일단 갈라치기를 해놓는 거다. 이제 이렇게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이제 보수 정당 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MBC를 좌파 언론이라고 칭하면 그럼 KBS는 뭡니까? KBS는 우파 언론입니까? 우파 언론이 되는 거죠. 그럼 연합뉴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우파가 되는 거죠. 그 YT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MBC를 좌파 언론이라고 하면 기준이 그럼 다른 방송은 그러면 좌파냐 우파냐? 그렇게 다 돼버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MBC를 좌파로 다 규정을 하잖아요. 그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은 MBC 빼고는 다 우파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 연합뉴스가 그러면 연합뉴스 TV는 지금 뭐 공영성이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320억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그럼 연합뉴스가 그러면 우파가 언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C라고 하는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현 정부의 대통령이나 그다음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쪽으로 가서 좌파 언론이 돼버렸다고 하면 지적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우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게 좌파 언론이라는 것을 저렇게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에 동의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MBC 좌파 언론 맞다. 이렇게 또 나와서 계속 공격을 하는 소재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냥 상식이 무너져 버렸다. 좌우파로 나뉘기 시작하면 진보 보수의 성향은 존재할 수 있으나 너는 좌파면 나는 우파냐 이렇게 가버리면 오히려 국민들의 판단이 훨씬 더 흐려질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먹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극우적 성향, 또 소위 이제 극단에 서 있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MBC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결집이 되는 거거든요. 공격 대상이 생기고 그 공격 대상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때 사람들이 힘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타겟을 정해놔야 사람들이 모여서 그 타겟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요. 결집된 힘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흩어져요, 힘이.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공격 대상, 그것도 언론에는 MBC라고 하는 언론사를 공격하면서 그 언론사가 얼마나 잘못됐고 현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컨대 극우적 성향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언론 기사만 내보내고 가짜 뉴스만 내보낸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면서 뭔가 공격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야 싸납게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먹잇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겟이 없다고 생각하면 모이지 않아요. 결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문제가 있는 것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좌우로 명확하게 선을 긋게 만들어줘서 저기는 좌파니까 무조건 우리는 때려잡아야 돼 라고 하는 이미지를 덧입혀줘야만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그렇죠. 자신의 신념에 기반해서 그렇죠. 그 신념도 사실은 보수 철학인지 보수의 가치인지도 아닌 기득권 유지 또는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사실은 이제 좌파 언론이나 종북주의나 김일성주의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수 정치 내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기대서 윤석열 정부가 버티고 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반을 두고 가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뭔가 적을 만들어내고요. 타겟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치의 협치는 없어지고요. 뭔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대결 구도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치는 협치의 산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시국에서 야당에 대한 인정이나 야당에 대한 협치가 없이 현 정부가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뿐만 아니라 먹잇감을 지속적으로 던져주면서 극우적 성향의 우파들을 결집하게 만들고 그들이 그 먹잇감을 향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즉 끌어올리는 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한계의 끌어올림을 통해서 그거라도 버티고 가겠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은 좌파 언론이라고 공격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진보적 성향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가매고 그 모자를 씌워놓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쓴다. 근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그러니까 이게 좌파와 우파 언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출신 김은혜 홍보수석 MBC 기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MBC 아나운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오히려 저 정치판에 들어가서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고 좌파 언론이라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치의 민낯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 분 다 예를 들면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아니면 배현진 의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가치관이 뭔지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분이 예전에 했던 행동하고 지금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 지지를 하고 무조건 방어를 하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소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고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물론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면 맞지 않으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이 기자 생활도 하고 앵커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하고 뭐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분이 기자 생활할 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생각까지도 사실은 의심을 받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배현진 의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의원도 아나운서도 하고 앵커도 했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MBC는 돈 많으니까 민항기 타워한테 가면 된다고요. 지금 돈의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죠. 취재할 수 있는 현장을 뺏긴 거예요. 전용기안은요, 단순히 이걸 비행기를 타냐 안 타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영역입니다. 대통령이 타고 가면서 오면서 간담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취재 현장이에요. 대통령이 거기 타서 회의도 하고 이건 공적 기관이 공적 영역입니다. 공적 영역에 공영방송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취재를 제한한 거예요. 이거는 비행기 태워줬다 안 태워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MBC는 간담회 취재도 못하게 되잖아요. 또 오면서 뭐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잖아요. 대부분. 그것도 못하게 됩니다. 또 대통령 그 관계자들이 타고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취재할 수 있는 공간이 대통령 전용기인데 취재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어요. 네. 이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돈이 있으니까 민항기 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결국 그 말씀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것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 충원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로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이러고도 싸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정치권의 비정상적 행동에 옹호를 하는 사람이 돼 있으니. 그렇죠. 변절자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저는 정치의 민낯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기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 이제 시대 정신이나 직업 정신, 사회적 소명감 이런 게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학자로서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 그럼 사실과 진실에 기반하고 상대의 의견도 비교적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최소한의 직업적 윤리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정상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공천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까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총선이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1년 한 4, 5개월 남았죠. 공천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공천권은 윤석열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친윤계가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누가 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의 공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게 정치적 이해관계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직업적 가치 자기가 살아왔던 역사를 다 그냥 깡그리 버리고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권력 오니까 나 그냥 막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배들이나 또는 우리 자식들한테 야 너희도 이렇게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왜 이런 일을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서 마치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강조하고 있느냐. 야, 이걸 어떻게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에 전부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의 선을 벗어나는 행동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두 분의 행동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다 보니까 김은혜 의원도 이제 예를 들면 수석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지역구는 지금 딴 분이 하고 있지만 그 옆에 지역구가 지금 국민의힘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예컨대. 거기에 또 노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 추측이고 예견인데 그러면 결국은 뭔가 밉보이거나 아니면 뭐 그야말로 찍히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저는 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앵커님도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김은혜 선생이 웃기고 있네 그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자 경로하면서 뭐 전화를 했다잖아요. 그럼 뭐 제대로 이게 뭐 대통령 참모들도 하나 방어 못하는 여당이 무슨 여당이냐.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 이 말을 들은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네. 끝까지 옹호해야 되겠네. 방어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부터 또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이 분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자체가 뭐랄까요. 일방적이고 또는 강압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텨내고 살아나려면 결국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는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적 소명감이나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책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이든 김은혜 수석이든 길게 보면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다음 총선에서 참패할 것인데 근데 참패하지 않는 방법은 이재명 죽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죠. 세상이 단순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결국 저런 행동이 자신에게 짧은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힐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로 가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맞아요. 왜 저분들은 그래 저렇게 하지 않느냐. 실제로 이익의 측면에서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분위기 자체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초창기에는 몇 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하면서 행정관 중심, 행정관들이 대부분 다 여의도에서 왔던 정치판에 있었던 분들을 쫓아내고 퇴임시키고 검사 출신이나 본인이 싫어하는 분들을 메꾸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거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그널을 봤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거스리거나 반박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인사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긴 안목으로 보면 총선 참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런 얕은 수를 계속 두는 것은 대통령 의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은 대통령이 이제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에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검찰을 오래 하셨잖아요. 검찰의 오랜 경력 이것이 결국은 지금의 국정 운영의 중요한 어떤 프레임이랄까요? 틀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그 방향이랄까요? 이걸 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6개월 지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나 아니면 했던 일들을 쭉 정리해 보면 언론사 기사만 쫙 보면요. 전 정부 수사, 과거 정부에 대한 뭐 재수사, 압수수색 이거 말고 남는 게 있나요? 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입니까? 국민적 비판만 받으면 전 정부를 다 끌고 와서 또 비교해서 맞습니다. 그때는 더 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 결국 검찰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과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대통령이 권력 행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안 보는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이제 제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김은혜 수석이든 배현진 의원은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혀 조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조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밑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쪽으로 더 많은 무게감을 두고 있지 않나라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MBC 문제로 조금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탑승 불허를 했는데 뭐 한 1, 2개월 안에 또 해외 순방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MBC 계속 빼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지나고 나서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죠. 뭐 또 상식적이지 않으시니까. 홍역을 막 치렀다 이렇게 보고 손해를 엄청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에서 이제 뭔가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더라도 당이나 이런 이제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거 하나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 요소가 너무 많은데 12구 참사도 그렇고 거기서 또 마이너스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가다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참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지금 이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지금 총선 당선과 연관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언젠간 부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는 없어요. 아니 뭐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나는 국회의원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특히 더 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TK야 뭐 그렇다고 치고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일정 부분의 의견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걸 수용하냐 안 수용하지 않는 대통령의 결정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더 이상의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을 일정 부분 좀 뭐랄까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다음에 또 순방 가는데 MBC를 또 배제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탑승 불허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왜 MBC만 타겟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대통령실에서
비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시정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MBC가 그거를 반성하거나 실천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실책은 인정하고 사과는 하지만 그것이 본원적으로 진실 아닌 것을 왜곡 보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수 국민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용서를 한다 입장에서는 MBC를 다시 탑승시킨다고 결정할 때는 뭔가 MBC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도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서 대통령이 다음에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던 일처럼 이렇게 전용기 탑승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명분? MBC는 바꿀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없겠죠. 없죠. 왜냐면 MBC가 무슨 잘못된 보도를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 본인들이 이제 그 직접 사과한 것은 재연이라고 하는 자막을 떴지 않은 거, 그건 사과를 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MBC가 그걸 뭐 이걸 바꾼다거나 반성하면 그건 더 큰 폭풍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능성이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태워주는데 무슨 명분이냐?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그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다시 그걸 결정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MBC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MBC에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이고 뭐 다행스럽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는 혹시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다음 전망 때도 똑같이 배제를 하면 이번에는 워낙 급작스럽게 배제 결정이 났으니까 다수 언론인들이 전용기 타고 다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있지 않고 뭔가 액션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모든 언론단체 쉽게 말씀드리면 사주를 제외한 언론단체는 다 반발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하는지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좀 특이한 상황 하나가 극우 유튜버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쪽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전략들을 취합해서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심각한 문제도 저는 정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왜 그렇게 보냐면 그 대응하는 과정이 있어. 물론 대통령이 말씀하시거나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나 대통령 근처에서 보좌하는 분들의 발언들을 보면 또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발언을 보면 극우 유튜버들 했던 말과 유사한 말들이 나와요 거기서. 그게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12구 참사 때 무슨 오일이었죠? 뭐 오일 뿌려가지고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 얘기도 그 국민의힘인가요?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근데 그 극우 유튜버가 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 예를 들면 그다음에 토끼머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무슨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극우 유튜버들이 앞장서서 뭔가 막 제기해요. 이거 뭐 간 사람이 문제다 예컨대. 그걸 왜 못 막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부모도 못 막네 예를 들면. 그런 발언들이나 아보카도 오일이나 아니면 토끼머리나 아니면 각시탈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의원이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얘기하고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보고 논리 제공받아가지고 거기서 제공된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우를 볼 때 그런 극우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을 이렇게 설파하면서 자신의 이제 목소리를 키워 나가는데 대통령이 경도대에 있다. 그래서 지지율 30%는 확실히 끌고 간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보수 이념과 맞느냐? 전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극우예요. 극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리적 보수는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반드시 갖고 제가 합리적 보수라고 앞에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진영이 갖고 있는 것은 예컨대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경제 원리를 주창하고 그다음에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을 주창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적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의 원칙을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국민에게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편안한 가운데 경제적 어떤 부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보수가 취해야 될 가치인데 그 합리성이 어디 갔습니까 대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자 누군가를 지명하기가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분의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호불호를 떠나서 유승민 의원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발언을 하는데요. 그 발언을 들어보세요. 저는 그게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이. 네. 그분의 제가 아까도 전제로 제가 호불호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현 정부가 하는 일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 문제점 제기의 내용이 보수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거기 그 발언에 맞지 않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수냐는 거예요. 저는 보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극우지. 자, 그러면 그런 그거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교수님 평가하시는 대로 뭐 이해를 한다. 예. 그런데 이제 조중동 언론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조중동은 뭐 사익을 추구하고 기업 경영의 가치를 뭐 높이 평소에 이제 인정한다. 뭐 이까지는 좋은데 원래 저 정도로 그거와 손을 잡는 것처럼 가지 않았거든요. 한국 언론이 그랬었죠. 보수 언론이 그렇지 않았다고. 예를 들면 민주당 성향이냐 또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성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싸웠지. 지금처럼 이 양극단의 정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총참모장처럼 나서가지고 극우들을 선동하고 거기에 마치 맞는 것처럼 딸려가는 것은 언론으로서 갖고 있는 원래의 사회적 순기능을 보수 언론들이 다 잃어버렸다. 또 다른 한쪽에는 진보 언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 힘이 없어져 버렸다. 국민들의 신뢰보다는 야구 좀 제대로 비판하면서 새로운 걸 발굴하자고 하는데도 오히려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고 보수 언론들은 더 극우화되는 쪽으로 편을 서버리는 이런 현상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언론이 언론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 조중동이라고 소위 대변되어지는 보수 언론의 이런 극우화 성향은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나 언론의 사명의 문제로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가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사주가 있는 언론이 갖고 있는 병폐일 수도 있는데요. 자, 조중동이라고 하는 언론사들이 보수적 성향을 넘어서서 극우적 성향까지 가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경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 정부가 만약에 이제 이건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너지거나 중도에 만약에 그만두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본인들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이상해도 예를 들면 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또는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정부를 끌고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진심 어린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가든지 간에 양해하고 이해해야만이 국가적 변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한 이해를 해주는 쪽에 서자는 이제 내부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그거보다 저는 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사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지금의 정부가 계속 5년을 가는 것이 본인들이 사업하고 영업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 걱정해서 못하더라도 정권을 5년 동안 유지하자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언론사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유지시켜야 되니까 오히려 극우적 논리를 펴서라도 지켜주는 동조를 해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무너졌을 때 본인들한테 올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뭐 그것도 모르죠, 물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걱정하고 우려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현 정부가 유지됐을 때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과 이 그 권력의 관계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권력에게 뭘 받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1996년도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액트라고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서 언론이 받았던 혜택이 뭐냐면 신문방송 겸용이었어요. 그전에 미국도 99년 이전에는요 신문방송 겸용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분리시켜놔서. 근데 언론사들이 대기업화 되면서 자꾸 이제 조그만 언론사들 사들이는 거거든요. 신문사도 방송을 사고 방송사도 신문을 사고 이래가지고 거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우리는 미디어법이었고 91년도에 미국은 1996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2011년이죠. 저희는 2011년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96년도에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이 통과되면서 그 신문사도 방송을 갖게 됐는데 그 구조가 결국은 이익을 주는 거예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컨대 뭐 중간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 정부 광고를 좀 더 많이 배급을 해준다든지 뭐 배부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 그게 결국은 경제적 이익과 제도적으로 언론사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지금 뭐 비근한 예로 조선일보는 교육 사업 뭐 이런 사업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그런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언론사에 줄 수 있는 혜택. 그러면 언론사는 반대급부로 그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잘못된 일을 해도 그걸 쓱 넘어가고 예컨대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꾸 확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런 두 가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그 상황이라고 하면 현 정부가 무너졌을 경우에 본인들한테 올 수 있는 즉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을 노골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관심 없고 관심 없다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중요하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익을 계속 추구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해를 맞습니다. 한다고 하니 자 그러면은 결국 그런 언론 환경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이제 갖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은 이제 언론의 보도를 믿지 않을 것이고 또 설사 진실한 보도를 하더라도 혹시 이거 다른 의도나 기획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이중적 피해를 국민들이 받게 되는데 이런 언론 환경에서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 미디어 쪽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들이 노골적으로 막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편향적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 부분은 언론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안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런 게 더 극단화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소비자가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언론 소비자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식품과 상품이 있는데 상품 중에 불량식품도 있고 건강에 안 좋은 식품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마켓에 가든 아니면 마트에 가든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정말 유심히 보고 우리 아이가 먹을 음식은 정말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이 어떤 유해 물질은 없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유효기간 얼마나 다 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언론도 소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제는요. 저는 레거시 미디어다 유튜브다 뭐 이런 또는 뭐 유튜브 방송이나 스픽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에 구분 없다고 봐요. 이제는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 내 어떤 그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똑똑한 소비자가 돼서 어떤 정보가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 소비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도 저는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골라서 잘 보게 해야 된다. 또 양쪽의 의견이 있을 때는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예전에는 TV 틀어놓고 거기서 주는 것만 받아 우리가 먹었어요. 일반적으로. 제공된 어떤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이나 아니면 어떤 그것이 줄 수 있는 유해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좋은 점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점은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언론이라는 대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면 의심은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고 먹어왔는데 그랬었죠.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의 환경은 언론이 오히려 오염된 것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좀 더 똑똑해져야 한다. 그래야 분별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좀 미디어를 나의 생활과 나의 삶에 가장 유익한 도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신 것으로 오늘 그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네요. 자주 나오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비해야 하는지 자주 기회를 가지면서 교수님의 또 고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최진봉 교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막막했던 우리나라 언론의 환경이 내 삶을 옥죄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또 한편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아서 매우 유익하고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키아벨리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